법무부가 오늘 저녁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관련 대검 지휘부가 교체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검찰 패싱 논란이 있는 등 법무부와 검찰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막전 막후 취재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보복 공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확전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하게 미국을 공격한 이란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세계 13위라는 이란 군사력의 수준 포커스에서 다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달 30일 입국한 중국 여성 1명이 원인불명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치료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중국인이 폐렴 진원지로 지목된 해산물 시장의 방문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주진모 등 다수 연예인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5톤 덤프트럭 운전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임기 시작 엿새 만에 전광석화처럼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오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지휘라인은 완전 물갈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절차적 문제로 충돌을 빚기도 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비롯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무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상당히 전격적으로 인사가 발표됐고 또 규모도 적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저녁 7시 30분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인사이동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를 다녀온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등 모두 32명의 인사가 단행됐는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수뇌부가 전면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지휘라인이 모두 바뀐 겁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석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연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과 전보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인사는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형 인사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앞두고 오늘 하루 종일 진통이 있었고 일과 시간을 넘기면서부터는 인사가 일단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다녀온 추미애 장관이 저녁 7시 반쯤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권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간부들과 중앙지검장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지방으로 좌천됐고 문재인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주요 내용은 백연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해왔습니다. 부산고검 차장은 신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가던 자리로 대검 요직인 반부패부장이 전보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였던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시 각각 대전고검장과 수원고검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수사 기능과 관련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엔
법무부에서 김호수 차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거들던 이성윤 검찰국장이 전보됐습니다. 신임 검찰국장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부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 홍보팀장을 맡았던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전보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인사를 앞두고 오늘 하루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걸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종지부를 찍었고 인사는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문을 연 건 법무부였습니다. 낮 1시 20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시 30분까지 윤 총장을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인사위 개최 30분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건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검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사이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서 의견을 조율했고 오늘 윤 총장 언제 만나시나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말이 나온 뒤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한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제 관심은 손발이 모두 잘려나간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만 보면 윤 총장 역시 임기가 있긴 하지만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윤 총장으로서는 오늘 밤이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물밑에서 법무부와 신경전이 한창이던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긴급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관례를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절차와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먼저 검사 인사안을 만들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협의하는 게 관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로 수족이 잘려나간 윤 총장의 이후 행보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수사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수사팀에게 직접 보고를 받아 챙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무진이 교묘하게 윤 총장을 따돌린다면 수사 직접 지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검찰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결국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됐는데 오늘 인사 발표 막전 막후를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이재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양측의 갈등이 크게 폭발한 건 어제 상견례 이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상견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을 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이 발표한 사실을 보면 상견례 직후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연락해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열린 인사위 개최 강행 사실도 어제 저녁 9시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사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면 거의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들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대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로 와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호출한 10시 30분 그 같은 시간에 윤 총장은 대검에서 간부들을 소집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인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관례를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추 장관이 호출에 응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한번 맞서 본 것으로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내면서 저항은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추 장관이 검찰총장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셈이 됐죠. 이건 어떤 절차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에 분명히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예. 네네. 윤 총장도 이 조항을 근거로 추 장관을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했던 건데 예. 추 장관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청와대 역시 고위직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면서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힘을 실어줬고요. 법무부는 오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윤 총장은 물론 만나지 않았으니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 절차를 두고 절차적이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절차적인 문제는 이제 요 정도 하고요. 문제는 그동안 이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수사, 특히 이제 정권 관련 수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의혹, 또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윤 총장이 진두지휘하며 수사해온 정권 관련 수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바뀌지 않았고 또 일선 수사팀의 자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가 당장 멈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휘 라인이 대폭 교체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법무부의 인사에 그런 의도도 뭐 일부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윤 총장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교체된 인사들이 그동안 윤 총장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간부들이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윤 총장은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뚝심 있게 대형 사건을 수사해왔다는 평가를 조직 내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집단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은 뭐 연판장 돌리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명이 사표를 내는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제된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은 임기가 있지만 사표를 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재준 기자는. 물론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윤 총장의 평소 스타일상 이 같은 인사에 즉각 반발해서 사표를 내거나 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내부 조직을 다독이면서 다음 수사 동력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다른 안을 구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준 기자 분석처럼 직접 직보를 받으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당장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군요.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오늘 새벽 이라크 내 미군 군사기지 2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불바다 위협 하루 만에 그리고 솔레이마니 피격 시간에 맞춰 눈에는 눈으로 해석되는 이슬람 키사스식 보복을 감행한 겁니다. 미국은 아직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란 측은 기지 한 곳이 완전히 파괴됐고 미군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1시 20분쯤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격한 바로 그 시각,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10여 발이 쏘아졌고 1시간 반 뒤 에르빌 미군 기지를 향한 2차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후 정확히 닷새 만의 군사 보복입니다. بزنید میخورید.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알려진 15발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을 최악의 사탄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반격하면 미 본토는 물론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등 제3국 공격도 감행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공격 하루 전 치러진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애도 인파가 몰려 최소 5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란 정권이 이런 분노를 대미 항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신속 공습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가한 미군 기지 두 곳은 이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이라크의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라는 곳입니다. 이슬람 국가 IS 격퇴 작전의 핵심 거점이죠. 지금 중동 지역에는 미군 약 7만 명이 파견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이라크에만 5,2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이 밖에도 가공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군사력도 중동 최강으로 알려져 있어서 긴장의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인 아라사드 기지는 이라크 최대 미군 기지로 미군은 2003년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한 뒤부터 주둔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재작년 성탄절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always protect those who protect us. You protect us. We are always going to protect you. 에르빌 군사기지는 IS 지도자 제거 작전이 시작된 장소로 지난해 10월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이곳을 출발해 시리아에서 알-바그다디를 공습했습니다. 이란이 이 두 기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건 북한에서 들여온 스커드-C 미사일을 개량한 사거리 800km의 퀴암이나 자체 개발한 사거리 500km의 이동식 고체 연료 미사일 파테 313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중동 최강. 사거리 3,000km 미사일 수마르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거리 2,000km 샤합3는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란은 최근 무장 드론 사용을 늘리고 사이버전 능력까지 키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은 아직 여유를 잃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언론들도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이 백악관에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후 소셜미디어에 피해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치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미국과 그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t this time, our top priorities remain first,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 personnel and our partners, and second, our readiness to conduct operations to respond to Iranian aggression. 미 정부는 백악관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민항기의 걸프 지역 운항도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내부 결속 성격이 강하고 미국도 이란이 봉쇄를 거론했던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군 기지를 타격하거나
핵 관련 시설을 1차 공격해 명분을 취하면서 확전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오전 미군의 대응 수위를 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중동 쇼크에 동반 급락했고 산업계도 중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에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건설업계가 초비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이라크에는 1,500여 명, 이란에는 3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4% 넘게 급락하며 2,140선까지 내줬습니다. 장 중반 낙폭을 다소 만회했지만 마이너스 1.1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39%나 떨어졌는데 넉 달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1% 넘게 동반 급락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 현물 가격은 5달 만에 1g당 6만 원을 넘었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때 1,18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약화되면서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현대, 한화 등 우리 건설사들이 진출한 이라크 현장은 공습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 공습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유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우리 국적 유조선과 LNG선 45척 모두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항공은 우회에 대비해 항공기에 추가 연료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규역이 위축돼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적대 관계는 40년 전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운 이란 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로 대표되는 두 나라 사이의 뿌리 깊은 반목의 역사를 이번에는 숫자로 풀이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미국을 향해 이란은 13개의 보복 시나리오를 천명했죠. ایالات متحده جواب قاطع و حتمی گستاخی خود را در زمان و مکانی که حد اکثر درد را احساس کند خواهد گرفت. 그리고 오늘 새벽 시나리오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공격한 미사일은 마침 13개. 남은 12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집니다. 이란은 GDP의 30%를 군사력에 쏟는 세계 13위의 군사 강국이죠. 이란은 드론 무기 개발에도 뛰어들어 2011년 CIA 드론을 해독했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해 사우디 석유시설 파괴 배후로도 지목됐습니다. 2010년 이후 사이버 부대도 창설해 미국 기업들의 전선망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는 핵입니다. 2015년 핵 합의를 깬 데 이어 며칠 전 핵 개발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 공격 시 이스라엘이 가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곳의 이란 주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했죠. 52는 지난 1979년 이란의 미 대사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숫자입니다. 444일 뒤 전원 석방됐지만 미 역사상 최악의 인질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9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응수했죠. 지난 1988년 7월 호르무즈 해협. 미 함정이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탑승객 290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투기로 오인했다고 했지만 이란 내 반미 여론을 폭발시켰고 290은 반미를 상징하는 숫자가 됐습니다. 2002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이란을 악의 축이라 규정한 부시 대통령.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란 반미 시위대의 단골 비판 대상이었죠. 2015년 이란이 핵 포기,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하며 두 나라는 화해하는 듯 했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fact is this was a horrible one-sided deal that should have never ever been made. 이란 의회는 미군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40년 원한의 역사가 제2의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지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원인모를 폐렴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5일 기준 59명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해당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건당국의 움직임을 자세히 전합니다. 원인불명 폐렴 유사 증상 환자는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직장 동료 1명과 중국 우한시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지난달 30일 기침과 목이 붓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음 내원했던 오산 한국병원과 동탄 성심병원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다시 내원한 동탄 성심병원에서 폐렴이 확인됐습니다. 우한시 방문 이력을 보고받은 보건당국은 이 여성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병원체를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지금 입원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죠. 9정 검사에서 음성 나왔고 검체를 채취해 놨으니까.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이 여성과 접촉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환안 해산물 시장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보건당국은 사람 간 전파와 의료인 감염 증거가 없어 신종 감염병 유행 단계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고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 환자는 지난 5일 기준 59명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사흘 동안 겨울비가 쏟아지면서 겨울 축제장이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꽁꽁 얼어 있어야 할 강물은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축제 시설물은 불어난 강물에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결국 축제가 연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홍천강에 누런 흙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겨울 축제용 낚시터 시설은 거센 물살에 다리미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쪼개지고 부서진 얼음 조각들은 제방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사흘 동안 겨울비가 60mm 넘게 내린 홍천강은 이렇게 축제장 얼음이 녹아내리고 물살에 모두 쓸려갔습니다. 평년 강수량인 0.8mm보다 60배 많은 장대비가 내린 데다 이달 평균 기온도 영하 1.4도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비 오는 바람에 날이 푹 가니까 얼음이 꺼진 단로가 그렇지. 홍천문화재단은 오는 10일 육상 행사로만 축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얼음 낚시를 예매한 관람객이 만여 명이라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 겪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요. 실내 낚시터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포근한 날씨에 개막을 미뤘던 화천 산천호 축제도 행사장이 빗물에 잠기고 얼음이 녹으면서 개막을 또 미뤘습니다. 축제장 전반적인 기반 얼음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저희가 좀 축제 개막일을 좀 잠정 연기를. 철원 한탄강 축제는 오는 18일로 개막을 연기했고 평창 송호 축제는 어제부터 축제를 임시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25톤 덤프트럭 운전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급히 권총을 꺼내 달려오는 트럭을 겨눕니다. 달려오던 트럭은 멈추지 않고
인도로 올라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구로구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났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트럭을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고 25분 동안 도주했습니다. A씨가 탄 차는 전봇대를 들이받고 정차된 승용차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들이 끄집어내갖고 밑으로 이제 가고 덮쳤죠. 정신이 약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약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당초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A씨는 체포 직후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황명줄입니다. 배우 주진모 씨 등 다수 연예인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협박까지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연예인은 협박에 못 이겨 해커에게 돈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배우 주진모 씨가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진모 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고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매체는 다른 배우와 아이돌, 감독, 유명 셰프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10건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커는 5천만 원부터 심지어 10억 이상도 요구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일부 자료를 샘플로 전송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A씨는 사진과 문자를, 아이돌 B씨와 셰프 C씨는 사진, 문자, 영상으로 협박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박에 시달렸던 아이돌 가수는 금품을 전달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주진모 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일부 문자가 외부에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내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을 벌인 바 있어서 이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 교수는 오늘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정 교수가 구속된 지 2달 만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뇌종양 등 증상을 호소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신문기일을 잡고 정 교수에게 직접 보석 청구 이유 등을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 반에 예정돼 있던 공판 준비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선 검찰이나 피고인의 비공개 청구인지 재판부의 직권인지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함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피고인도 나오지 않는 공판 준비 기일이고 피해자나 국익침해 우려가 있는 성범죄 재판이나 국정원 관련 재판 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청구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 재판을 한다며 집단 반발했고 최근에도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은 더욱 거셀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동료 여경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경찰 동료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까지 보이며 자랑했던 20대 순경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순경은 해당 여경과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6살 순경 A씨. A씨는 지난해 6월 동료 여경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로 지인들과 돌려봤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내부 감찰에 들어갔고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 들어갔고 바로 수사 이뤄진 거예요. 당시 A씨는 동료 경찰들에게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 결과 순경 A씨는 지난 2018년 8월 B씨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0개월 뒤에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경찰 감찰이 시작되기 직전 자신의 부친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은 찾을 수 없지만 피고인의 행적과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범행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과 강간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1심 첫 공판은 내일 모레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이번 총선에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여야 경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여당에서 눈에 띄는 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을 향해 뛰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민주당의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마를 고심 중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을 경기 일산의 후보군에 넣고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네, 고심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실장이 서울 구로울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유리한 지역들을 선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출신이 선골인 것 마냥 당선을 보장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70명 안팎인 청와대 출신 공천 희망자들이 기존 후보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천 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청와대 출신도 혹독한 검증과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출신을 대거 공천할 경우 자칫 이번 총선이 현 정부 심판원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부담도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외부 인재 영입 경쟁에서 민주당이 한 발 뒤처진 한국당은 오늘 1호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 초대받아 목발을 지켜들었던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But Sung-ho, I understand you still keep those old crutches as a reminder of how far you've come. 한국당은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를 올해 첫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목발을 짚은 채 탈북한 지 씨는 한국당에서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두만강을 헤엄쳤고 1만 킬로의 멀거먼 길을 돌아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는 당의 약점인 20대와 여성 표심을 겨냥한 인사입니다. 소녀는 일기장과 진료 기록, 증인을 꼼꼼히 모아 17년 뒤인 2018년 마침내 코치 김 씨를 징역 10년형으로 응징합니다. 자유한국당 하면 인상부터 먼저 쓰던 제가 그러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당은 당내에 인권센터를 만들어 영입 인사들을 통해 인권 문제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국민 감동이라는 컨셉을 놓고 스토리가 있는 인사들을 발굴해 주 2회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야권에서는 합치지 못하면 이번 총선은 필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통합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많지 않죠. 야권 통합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사실 통합이라는 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절차도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물리적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후보자 등록 20일 전에 이 정당의 공천을 위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기간을 10일로 정해놨고 또 선관위의 경선 시작 12일 전에 경선관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적어도 후보자 등록 42일 전까지는 신당 창당이든 또 합당이든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달력을 보시면요. 이 후보자 등록이 3월 26일에 시작을 하니까 적어도 2월 14일 전까지는 이 합당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이 단순한 야권 연대가 아닌 신당 창당도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창준이 결성 신고부터 이 창당대회 개최 그리고 강령 및 당원 채택 등 이 과정을 밟으려면 시간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간이 정말 빡빡하군요. 과거에도 뭐 선거 전 통합이나 연대 같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보통 4, 5개월 전부터 이 통합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는 이 시민통합당이 민주당과 5개월 전에 통합을 공식화하고 46일 만에 민주통합당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역시 이 선거 4개월 전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 비문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 그 후에 이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독자신당이 통합에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에 합당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벌써 1월 뭐 상순이 다 지나가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176명이) 탄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전원 숨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란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벌인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해서 혹시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로는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탄 비행기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6시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출발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던 여객기가 이륙 약 8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یک فروند هواپیمای مسافربری بوئینگ 737 متعلق به خطوط هوایی اوکراین پس از برخاستن از فرودگاه امام خمینی 이 사고로 승객 167명과 승무원 9명 등 모두 176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숨진 승객 대부분은 이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해 연관성이 제기됐는데 이란 당국은 기체 결함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란 도로교통부 대변인은 여객기 엔진 1개에 불이 나면서 지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만 14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일상의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고됐는데 하늘을 나는 비행 택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비행체가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허브라 불리는 환승 정류장에 착륙한 뒤 무인 자율주행차에 몸을 실어 일터로 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미래 이동수단의 모습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 2028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우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We want to bring joy in people's lives by connecting people in meaningful ways and liberating them from limitations. 오늘 공개된 실물 크기 5인승 비행체는 CES 전시장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Oh, I think the SA1 is absolutely stunning. It's just a beautiful prototype. 도요타는 도시 구상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호지산 주변에 여의도 4분의 1 크기 2,000명이 거주하는 실험 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도로와 건물, 주택을 하나로 잇겠다는 겁니다. Autonomy, mobility as a service, robotics, smart home connected technology, AI, and more in a real-world environment.
벤츠와 아우디는 인간과 교감하고 집, 직장에 이어 제3 생활 공간이 되는 자동차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명배우 해리슨 포드는 배고프던 단역 배우 시절 몫으로 일했습니다. 감독 조지 루카스의 서재를 만들어주다 스타워즈에 발탁돼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죠. 그가 목수 실력을 뽐낸 영화가 바로 이 위트니스라는 영화입니다. 흐리 가득 연장을 차고 척척 기둥을 세우고 땀 흘려 망칠하는 모습이 멋지죠. 300년 전 생활 방식대로 사는 독일계 마을에서 모두 힘을 합쳐 한나절 만에 창고를 짓던 품앗이 장면입니다. 해리슨 포드처럼 연장을 차고서 목재를 짜맞추는 바로 이 남자. 누굴까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민간운동 헤비타트에 앞장선 지도 벌써 37년. 95살이 된 지난해 넘어져 이마를 꿰매고도 그는 드릴을 들었습니다. 그는 재선에 실패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꼽혔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덮친 호주의 바닷가 마을, 소방관이 서둘러 산소통을 매더니 지체 없이 연기 자욱한 오두막집으로 뛰어듭니다. 62살의 의용 소방대원 토니 에벗, 그는 5년 전 퇴임한 전직 총리입니다. 소방당국은 그와 대원들이 지난 몇 주 화마와 폭염에 맞서 마을의 모든 집을 구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을 받다 2년 만에 물러난 단명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정치적 패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당신은 전설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인 장면이 또 하나 목격되었습니다. 현 총리인 스콧 모리슨이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다가 퇴짜를 맞는 장면입니다. 그는 재난 와중에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고 나는 물을 뿌릴 호스도 없고 통제실에 있지도 않다. 용감한 소방대원들이 그들의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귀국했지만 국민의 차가운 눈길에 쩔쩔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느 방송 진행자는 그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지만 국민을 이끌 자격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란 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퇴임 후에 자신의 모습까지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호주 산불 현장의 이 역설적인 두 장면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1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지도자의 자격이었습니다. 최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의 고장 평창에서도 이례적으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장이 이렇게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강릉 7도, 대구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니까 이젠 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중국발 스모그가 정체되는 이유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폭풍 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8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